이번 분석을 시작하기에 앞서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형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세계적인 투자자 레이 달리오는 이런 말을 남겼죠. 나는 이 세상이 작동하는 방식을 이해하고 싶었다. 투자에 성공하려면 그것을 이해해야 했다. 네, 안녕하세요. 이 문장 어떠세요? 저는 들을 때마다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맞아요. 그냥 돈을 잘 버는 기술을 연마하겠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거의 뭐랄까 구도자 같아요. 세상의 근본 원리를 파헤치려면. 네, 바로 그게 달리오를 다른 위대한 투자자들과 구분짓는 아주 특별한 지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는 투자를 세상이라는 이 거대한 시스템을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렌즈로 사용한 거예요. 렌즈요? 와, 비유가 정말 멋지네요. 결과적으로 부와 성공은 그 깊은 이해에 대한 보상처럼 따라온 거고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 명언을 듣고 그냥 멋지다 하고 고개를 끄덕이며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그가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구축한 그만의 분석의 틀, 그 거대한 사고의 운영체제 OS라고 할까요? 그걸 한번 제대로 해부해보고 싶어요. 네, 아주 흥미로운 접근이네요. 그 머릿속으로 직접 들어가 보는 거군요. 맞아요. 거시경제부터 역사, 또 인간 심리까지 넘나들면서 그의 지적인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시죠. 자, 그럼 그 운영체제의 가장 기본이 되는 코드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좋습니다. 달리오가 세상에 작동하는 방식을 이해하기 위한 첫 번째 열쇠로 경제를 하나의 거대한 기계로 봤다는 점. 이게 정말 흥미로워요. 맞아요. 기계라는 비유. 보통 경제는 살아있는 유기체 같다고들 하잖아요. 막 예측 불가능하고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요. 그렇죠.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생물처럼 보일 때가 많죠. 그런데 기계라고 딱 규정했다는 건 그 안에 명확한 부품과 인과관계, 그러니까 예측 가능한 원리가 있다고 굳게 믿었다는 뜻이겠죠? 정확해요. 바로 그 기계라는 비유가 달리오 철학의 진짜 출발점이에요. 출발점. 네. 경제 현상이라는 게 뭐랄까 그냥 무작위로 막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사건들의 연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의 나열의 연이다. 그렇죠. 분해하고 원리를 파악하고 다시 조립할 수 있는 부품들의 논리적인 결합체로 본 거죠. 와, 세상을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게 대단하네요. 그래서 그는 늘 주가 등락 같은 표면적인 결과에만 집중하는 걸 경계했어요. 현상보다는 본질. 네,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기계의 설계도, 그 작동 원리 자체를 보려고 했던 거죠. 마치 의사가 환자의 증상, 열나고 기침하는 것만 보고 약을 처방하는 게 아니라 엑스레이나 MRI를 찍어서 그 병의 근본 원인을 찾아내려는 것과 똑같네요. 네, 아주 완벽한 비유입니다. 그럼 그 기계를 움직이는 가장 핵심적인 부품들, 가장 큰 톱니바퀴는 뭐라고 본 건가요? 그는 크게 세 가지 동력을 봤어요. 세 가지요? 네, 첫째는 아주 장기적으로 꾸준히 우상향하는 생산성 증가. 이건 인류의 지식과 기술이 발전하면서 계속해서 일어나는 일이죠. 네, 그렇죠. 둘째는 그것보다는 좀 짧은 주기로 보통 한 5년에서 8년 주기로 움직이는 단기 부채 사이클이에요. 그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경기순환이랑 좀 비슷한 개념이겠네요. 맞아요. 금리를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경기가 확장하고 수축하는 우리가 뉴스에서 자주 접하는 그런 사이클이죠. 네, 그리고 마지막이 뭔가요? 그리고 마지막이 바로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거대한 흐름인 장기 부채 사이클입니다. 장기 부채 사이클. 단기 사이클은 익스판데 장기가 붙으니까 이건 정말 스케일이 다른 이야기 같아요. 네,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죠. 이건 주기가 어느 정도 되나요? 보통 75년에서 100년 주기로 움직여요. 말 그대로 한 사람의 일생을 거의 다 관통하는 거대한 흐름인 거예요. 75년에서 100년이요? 와,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에 한 번 겪을까 말까 한 사이클이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더 알아차리기가 힘들어요. 너무 천천히 거대하게 움직이니까요. 그럼 이 사이클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사회 전체적으로 빚, 즉 부채가 서서히 계속 늘어나면서 시작돼요. 빚을 내서 집을 사고 투자를 하고 소비를 하니까 자산 가격은 계속 올라가죠. 모두가 부자가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맞아요. 그런 호황기가 수십 년간 이어지죠. 하지만 그 부채가 영원히 늘어날 수는 없잖아요. 당연하죠. 한계가 있겠죠. 어느 순간 사람들이 버는 소득보다 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더 빨라지는 시점이 와요. 그리고 결국 그 빚의 무게를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거대한 리셋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디레버리징, 즉
부채를 청산하는 그 고통스러운 과정이군요. 네, 사회 전체가 빚을 갚아나가는 시기죠. 이 과정에서 자산 가격은 폭락하고 경기는 깊은 침체에 빠지게 돼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을 것 같아요. 전통적인 무기, 바로 금리 인하가 더 이상 먹히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왜죠? 금리가 이미 0에 가까워져서 더 이상 내릴 곳이 없으니까요. 제로 금리 상태가 되는 거죠. 쓸 수 있는 카드가 없어진 거네요? 그렇죠. 그럼 중앙은행은 어쩔 수 없이 돈을 그냥 찍어내는, 즉 양적 완화라는 아주 비전통적인 카드를 꺼내들게 됩니다. 아, 양적 완화 들어봤어요. 2008년 금융위기 때도 그랬고 최근에도 그랬고요. 맞습니다. 바로 그런 현상들이 장기 부채 사이클의 특정 국면에 있다는 강력한 신호인 거죠. 와, 그렇군요. 지금 우리가 이 사이클의 어디쯤에 있는지 생각해보는 게 왜 중요한지 이제 정말 알겠네요. 이게 그냥 경제 뉴스를 더 깊이 이해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군요. 전혀 아니죠. 이건 우리 모두의 자산 가치를 지키는 어쩌면 생존의 문제와 직결돼요. 생존의 문제요? 생각해보세요. 중앙은행이 돈을 계속 찍어낸다는 건 시중에 돈이 흔해진다는 뜻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건 곧 우리가 가진 돈의 가치, 즉 현금의 구매력이 필연적으로 계속 떨어진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가만히 있어도 내 돈의 가치가 줄어드는 거네요. 바로 그거예요. 이 거대한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내 자산이 거대한 파도에 조금씩 침식되는 걸 막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와, 정말 무서운 이야기네요. 그래서 개별 주식의 등락을 보는 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으로 이 돈의 가치 자체가 변하는 거대한 판의 움직임을 읽는 것. 그게 바로 달리오식 사고의 첫걸음인 셈이에요. 알겠습니다. 경제라는 거대한 기계의 설계도, 그리고 그 안에 가장 큰 톱니바퀴인 장기 부채 사이클까지 이해했어요. 네. 그런데 이 기계는 진공 속에서 혼자 돌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수백, 수천 년의 시간 속에서 계속 움직여왔을 텐데요. 맞습니다. 달리오가 이 기계의 사용 설명서를 찾기 위해서 역사를 그토록 파고들었다는 게 바로 이 지점이겠군요. 네. 아주 정확한 연결이에요. 역사는 반복되지 않지만 운율은 있다. History doesn't repeat, but it often rhymes. 달리오는 이 유명한 말을 남겼잖아요. 이 운율이라는 게 대체 뭘까요? 그 운율을 찾아내는 게 달리오 방식의 정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는 경제기계라는 렌즈를 넘어서 훨씬 더 큰 그림을 보기 시작해요. 더 큰 그림이요? 네. 국가의 흥망성쇠, 기축통화의 변화, 그리고 사회 내부의 부와 정치적 갈등 같은 훨씬 더 큰 역사적 패턴. 이걸 그는 빅사이클, 더 빅사이클이라고 불렀어요. 빅사이클이라. 장기 부채 사이클보다 훨씬 더 큰 개념인가 보네요. 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큰 그림이죠. 장기 부채 사이클이 그 빅사이클 안에 포함되는 하나의 하위 사이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와, 스케일이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지난 500년간 세계 패권이 어떻게 이동했는지 한번 보세요. 500년이요? 네, 네덜란드에서 영국으로 그리고 영국에서 미국으로 넘어왔잖아요. 네, 그렇죠. 그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말 놀랍도록 비슷한 패턴이 계속 반복돼요. 어떤 패턴이죠? 새로운 단대국이 떠오를 때는 공통적으로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기술 혁신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무역량이 증가하면서 결국 세계의 기축 통화국이 되죠. 아, 성장하는 시기의 특징이군요. 하지만 그 정점에 오르고 나면 내부적으로는 부의 격차가 극심해지고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커져요. 정치적으로도 분열되고요. 쇠퇴의 징조네요.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그 패권에 도전하는 새로운 신흥 강국이 반드시 나타나고요. 와, 듣고 보니 지금의 미중 관계가 바로 그 패턴 위에 있는 것처럼 딱 느껴지네요. 바로 그거예요. 달리오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미중 갈등을 단순히 두 국가 간의 무역 분쟁이나 지정학적 이슈 이렇게 단편적으로 보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보나요? 역사 속에서 수없이 반복되어 온 제국과 패권의 빅사이클이라는 거대한 서사의 한 장면으로 이해하는 거죠. 와, 관점 자체가 다르네요. 네, 이런 관점을 가지게 되면 매일 쏟아지는 단기적인 뉴스 하나하나에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게 돼요.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 구조적인 힘이 지금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그 거대한 운율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와, 그러니까 역사를 공부한다는 게 그냥 과거의 사실을 암기하고 교양을 쌓는 차원이 아니네요. 전혀 아니죠. 이건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한 수많은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내 머릿속에 확보하는 거랑 똑같은 거군요. 맞아요. 과거는 미래의 시나리오를 담고 있는 거대한 데이터베이스인 셈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게 달리오의 위대함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바로 이 지점이에요. 그는 역사에서 발견한 이 반복되는 운율들을 그냥 머릿속 지식으로만 남겨두지 않았어요. 아, 그럼 어떻게 했나요? 체계화한 거죠. 아, 그 유명한 원칙이라는 책이 바로 이 역사적 데이터베이스에서 나온 거군요. 맞습니다. 저는 그게 그냥 그가 평생 살면서 얻은 지혜나 교훈을 정리한 책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그런 측면도 있지만 핵심은 그냥 책상에 앉아서 머리로만 만들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많은 과거의 실패와 성공 사례, 그 데이터에서 추출해낸 일종의 알고리즘에 가까운 거죠. 알고리즘이요. 와, 정말 공학자 같은 접근이네요. 네. 예를 들어 볼게요. 금리가 0에 가까워지고 경제 위기가 닥치면 중앙은행은 돈을 찍어 경기를 부양할 것이다. 이런 원칙이 있다고 해보죠. 네. 이건 1930년대 대공황 때도 그랬고요. 2008년 금융위기 때도, 그리고 최근 코로나 팬데믹 때도 어김없이 나타난 패턴이거든요. 정말이네요. 항상 똑같이 반복됐네요. 네. 이런 원칙이 머릿속에 명확하게 있으면 다음에 비슷한 위기가 딱 닥쳤을 때 어떡하지? 라면서 공포에 빠져서 우왕좌왕하는 대신에 이 시점엔 이런 일이 벌어지지 하고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게 되는 거군요. 그렇죠. 감정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대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원칙의 힘이죠. 정말 철저하네요. 그런데 아무리 완벽한 기계 설계도 그리고 역사라는 매뉴얼을 가지고 원칙이라는 알고리즘을 만들어도 결국 그 시스템을 운용하는 건 감정에 쉽게 흔들리는 사람이잖아요. 맞아요. 가장 큰 변수죠. 특히 돈이 걸린 시장에서는 더더욱요. 달리오가 이 인간 심리라는 가장 예측 불가능한 버그는 어떻게 잡으려고 했을지 이게 또 궁금해지네요. 그 질문이 바로 세 번째 퍼즐 조각을 맞추는 핵심이에요. 아무리 정교한 시스템을 이해하고 원칙을 세워도 이 인간 심리라는 변수를 통제하지 못하면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죠. 그렇죠. 주식 시장을 한번 보세요. 어떤 기업의 내재적인 가치와 시장에서 실제로 거래되는 가격 사이에는 항상 괴리가 발생하잖아요. 네, 항상 그렇죠. 좁을 때는 끝없이 오를 것 같고 또 나쁠 때는 정말 세상이 망할 것 같으니까요. 그게 바로 탐욕과 공포고요. 네. 그 가치와 가격 사이의 괴리를 만드는 게 바로 대중의 탐욕과 공포라는 집단 심리예요. 달리오는 모두가 탐욕에 취해서 버블을 만들 때 자신이 이해한 경제기계의 원리와 역사적 원칙에 따라서 냉정하게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남들이 더 간다고 외칠 때 혼자 나올 수 있었던 거군요. 반대로 모두가 공포에 질려서 자산을 막 내던질 때는 그 공포가 만들어낸 엄청난 기회를 포착할 수 있었고요. 와, 남들과 반대로 갈 수 있는 용기. 그 원천이 바로 세상의 작동 원리에 대한 깊은 이해였던 거네요. 정확해요. 그 이해가 다른 사람들의 감정에 휩쓸리지 않게 꽉 붙잡아주는 단단한 닷 역할을 해준 거죠. 알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감정은 그렇다 쳐도 사실 더 무서운 게 내 안의 감정이잖아요. 아, 맞아요. 그게 진짜 어려운 문제죠. 나 자신의 탐욕과 공포, 내 안에서 끓어오르는 그 감정들은 어떻게 다뤘을까요? 그게 사실 더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죠. 여기서 달리오의 또 다른 위대한 공식이 등장해요. 공식이요? 네, 바로 고통 더하기 반성 이퀄 발전이라는 공식이에요. 고통 더하기 반성은 발정이다? 네, 그는 자신의 투자 인생이 정말 수많은 실수와 그로 인한 끔찍한 고통으로 가득했다고 아주 솔직하게 고백해요. 중요한 건 실패했을 때 그 고통을 외면하거나 시장 탓, 남 탓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죠? 그걸 정면으로 마주하고 내가 왜 틀렸을까? 내 어떤 판단이 잘못됐을까?를 정말 철저하게 반성하고 기록했다는 거예요. 와, 결국 그 수많은 원칙이라는 게 그냥 역사책에서 베껴온 게 아니었네요. 아니죠. 수많은 실패에서 나온 어쩌면 고통스러운 피해 기록 같은 거군요. 맞아요. 그는 고통 플러스 반성 이퀄 발전이라는 이 공식을 통해서 자신의 모든 실패를 시스템을 개선하는 귀중한 재료로 바꿔버린 거예요. 와, 실패를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더 나은 나를 만드는 연료로 쓴 거네요. 정확해요. 그래서 세상을 이해한다는 그 말 속에는 사실 나 자신을 이해한다는 더 깊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나 자신을 이해한다. 내 자존심이나 두려움 같은 감정이 얼마나 위험하고 어리석은 판단을 내리게 하는지, 그리고 나 자신이 언제든 틀릴 수 있다는 그 오류 가능성을 인정하는 궁극적인 겸손함, 이게 그 바탕에 아주 깊게 깔려 있는 거죠. 가장 큰 적은 변덕스러운 시장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다는 걸 아는 것. 그게 바로 심리전의 핵심이군요.
네, 맞습니다. 와, 이제 정말 그림이 거의 다 맞춰지는 것 같아요. 경제라는 기계, 역사의 패턴, 그리고 인간 심리라는 마지막 변수까지. 정말 거대한 그림이 완성되어가는 느낌이에요. 네, 거의 다 왔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모든 철학이 집대성된 실천적인 결과물, 그 최종적인 애플리케이션이 바로 올레더 포트폴리오겠네요. 맞아요. 올레더 포트폴리오는 달리오 철학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름부터가 정말 의미심장한데요. 올레더. 이 포트폴리오는 그가 이해한 세상을 어떻게 담아내고 있나요? 네, 이름 그대로 모든 날씨에 대비하는 전략이죠. 그는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신의 영역이라고 봤어요. 아, 인간은 예측할 수 없다. 그렇죠. 인간인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족집게처럼 예측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죠. 예측이 아닌 준비. 정말 중요한 관점이네요. 바로 그 철학이 녹아있는 포트폴리오예요. 그럼 그 모든 날씨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환경들을 말하는 건가요? 그는 경제 환경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축을 기준으로 삼았어요. 두 가지 축이요? 네, 바로 경제 성장과 인플레이션이에요. 아, 성장과 물가. 네, 이 두 가지 축을 기준으로 총 네 가지의 시나리오, 즉, 네 개의 계절을 만든 거예요. 네 개의 계절이요? 첫째, 경제 성장이 우리의 예상보다 높을 때. 이건 맑고 화창한 봄이나 여름 같겠죠? 네, 모든 게 잘 자라는 시기에. 둘째, 경제 성장이 예상보다 낮을 때. 이건 춥고 움츠러드는 가을이나 겨울 같을 거고요. 그렇겠네요. 셋째, 인플레이션, 즉 물가가 예상보다 높을 때. 이건 모든 게 뜨거워지는 상황이겠죠. 그리고 넷째,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낮을 때. 이건 반대로 모든 게 식어가는 디플레이션 상황을 의미하고요. 이 네 가지 사분면이 세상에 맞이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경제 환경이라고 본 거예요. 와, 성장과 인플레이션, 이 두 가지 축으로 세상을 네 개 방으로 딱 나눈 거군요.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프레임인데요. 맞아요. 그리고 각 날씨, 즉 각 방에서 가장 좋은 성과를 내는 자산들을 포트폴리오에 균형 있게 담는 거죠. 아, 각 날씨에 맞는 옷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처럼요. 그렇죠. 예를 들어 성장이 좋을 땐 당연히 주식이 가장 강하겠죠. 네. 반대로 성장이 둔화되고 위기가 오면 안전자산인 국채가 강세를 보일 거고요.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실물 자산인 원자재나 금이 빛을 발하겠죠. 아하. 이렇게 네 가지 시나리오에 모두 대비하는 자산들을 비슷한 위험 비중으로 배분해서 어떤 계절이 갑자기 닥치더라도 포트폴리오 전체가 치명적인 타격을 입지 않도록 그렇게 설계한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미래가 여름일지 겨울일지 맞추려 점을 치는 게 아니라 그냥 사계절 옷을 다 준비해 두고 어떤 날씨가 와도 견딜 수 있는 튼튼한 방주를 만드는 전략이네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이건 정말 세상을 이해한다는 것의 최종 목표와도 딱 연결되는 것 같아요. 바로 그 지점이에요. 이 모든 시스템을 구축한 궁극적인 목표가 뭘까를 생각해보면 그게 족집게처럼 미래를 예측해서 대박을 터뜨리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뭐죠? 그가 추구하는 가장 높은 수준의 게임은 바로 비대칭적 보상, 에이시메트릭 배색 기회를 끊임없이 찾아내는 거예요. 비대칭적 보상.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손실은 제한적인데 이익은 아주 큰. 네,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에 가까운 기회죠. 세상의 작동 원리를 깊이 이해하고 있으면 시장의 집단 심리가 만들어낸 비이성적인 가격, 즉 어떤 자산의 본질적인 가치와 시장 가격이 크게 어긋나 있는 그런 지점을 발견할 수 있거든요. 아, 모두가 공포에 빠져서 너무 싸게 팔거나 탐욕에 빠져서 너무 비싸게 살 때. 맞아요. 바로 그런 지점이 비대칭적 보상을 제공하는 아주 드문 기회가 되죠. 달리오의 시스템은 바로 그런 기회에만 베팅함으로써 몇 번의 실패가 전체를 무너뜨리지 않으면서 장기적으로는 꾸준히 성공을 쌓아가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와, 올웨더 포트폴리오는 그 구조를 만드는 기본 바탕, 즉 생존을 위한 베이스 캠프 같은 거군요. 네, 그 베이스 캠프 위에서 비대칭적 기회를 탐색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정말 이 모든 조각들을 한번 맞춰보죠. 달리오의 명언, 나는 이 세상이 작동하는 방식을 이해하고 싶었다.
이 말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정리해보자면요. 그의 이해는 특정 기업의 재무제표를 아주 깊게 파고드는 워렌 버핏의 방식과는 좀 다르해요. 아, 버핏과는 다르다. 네, 또 시장의 확률을 정밀하게 계산하는 하워드 막스의 방식과도 완전히 결이 다르죠. 그들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발리오는 거시경제, 역사, 심리,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 그 시스템의 작동 원리 자체를 파악하려는 총체적이고 통합적인 접근법을 추구한 거죠. 미시적인 기업 분석이나 시장의 확률 계산을 넘어서는 그야말로 세상을 움직이는 거대한 힘의 물리학을 보려는 시도였군요. 맞아요. 물리학이라는 표현이 아주 적절하네요. 그리고 그 거대한 시도의 끝에는 놀랍게도 오만이 아니라 궁극적인 겸손함이 있다는 게 정말 중요해요. 겸손하며 모든 걸 이해하려고 했는데 왜 겸손함이죠? 세상을 이해하려는 노력의 최종 목표는 나는 미래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다는 오만을 버리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아, 역설적이네요. 그렇죠. 내가 아무리 많이 알아도 결국 모르는 영역이 훨씬 더 크다는 걸 인정하게 되는 거죠. 대신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미래가 닥치더라도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 매뉴얼, 즉 원칙과 올웨더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겸손한 태도로 귀결되는 거예요. 모든 걸 알려고 할수록 역설적으로 내가 모르는 게 얼마나 많은지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더 철저히 준비하게 되는 그런 겸손함이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의 철학은 투자 성공이 운이나 감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아주 강력한 선언과도 같아요. 운이 아니다. 네, 성공은 세상이라는 기계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고 그 과정에서 인간의 감정적 오류를 시스템으로 철저히 통제하고 또 어떤 환경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적 우위를 확보함으로써 만들어진다는 아주 명확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어요. 와, 오늘 정말 긴 시간 동안 달리오의 머릿속을 여행한 기분이에요. 정말 많은 걸 배우고 생각하게 되네요. 저도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달리오는 우리에게 단순히 물고기를 잡는 법을 넘어서 강물의 흐름과 계절의 변화, 날씨까지 모두 이해하는 시스템 설계자가 되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네, 맞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각자가 발견한 세상의 패턴은 무엇이고 그것을 바탕으로 나만의 원칙을 만든다면 과연 어떤 것이 될 수 있을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